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화제가 되고 있는 결정문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말 이런저런 추측도 많았는데 결국은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네. 네, 이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 바로 대통령은 그럼 파면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마지막에 이제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읽기 전에 시계를 한번 보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주문을 선고하는 그 시각부로 음, 파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 4일 11시 22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파면되었다고 보면 되고 네. 그 시간부로 이제 전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네. 이번 이 탄핵 결정문에 대해서 정말 칭찬이 많더라고요. 네. 논리정연하고 또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라 좀 쉬운 언어로 이루어진 명문이라고 하던데 저도 네. 정말 들으면서 끄덕끄덕하면서 네. 이해하기 쉽게 좀 잘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제 판결문 듣는데 "휴대폰 한 번도 안 보고 들은 거 처음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만큼 인제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문영배 권한대행이 읽은 그 결정 요약문이 비문 네. 없이 잘 정리된 음. 쉬운 언어로 이루어진 그런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인제 전체 결정문은 굉장히 깁니다. 음. 그때 읽은 건 요약문이고요. 네. 이번 그 탄핵 그 결정문 전체는 한 60페이지 정도에 되거든요. 네. 또 헌법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누구라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이 올해 변호사 시험에 반드시 요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이런 음. 얘기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결정문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먼저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걸 판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소송의 적법 요건 문제입니다. 네. 모든 소송은 본안 그러니까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전에 이 소를 제기한 형식이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네. 이게 소의 적법 요건입니다. 음. 적법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는 기각이 아니라 아예 각하가 돼버려요. 네. 이제 피청구인 쪽에서는 이게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걸 주장한 이유는 통치 행위가 돼버리면은 아예 그냥 이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소의 적법 음. 요건이 없어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통치 행위를 주장을 했는데 먼저 통치 행위가 뭐냐라는 걸 보면 네.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적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것 음. 그런 거를 말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도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면서 음. 통치행위라고 봤거든요. 네. 하지만 통치행위가 무조건 인정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음. 국가기관에 의해서 행하여진 정치적 행위라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가 아니라고 온 것이죠. 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네.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 긴급권 행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본질적 한계도 지켜져야 하고 음.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것들이 다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통치 행위여서 사법심사 밖에 있는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의 적법 요건이 모두 인정이 됐고 본안 음. 판단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네. 이 파면을 결정하게 된 좀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보면 먼저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해서 판단한 것을 보면 네. 헌법재판소는 이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이 정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음. 처음 계엄 선포됐을 때 법률 촉독에서도 나눠봤었었는데 네. 이건 지금 계엄 선포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음. 본 것이죠. 네. 근데 그 이유로 보면은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거는 뭐 야당의 탄핵 소추가 너무 많았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뭐 22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 당시에 6건은 철회된 상태였고 3건은 폐기된 상태였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기각 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그런 걸 보면 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상황 자체가 국가의 존립이나 선법 질서, 사회 질서를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전시 사변 등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네. 또 이거는 국회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발의라는 정상적인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봤고요. 네. 다른 부분 뭐 예산안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비상사태가 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요건적인 비상계엄의 요건 절차도 충족하지 못했고 이번에 주장한 걸 보고 여기 결정문을 보고 저는 좀 놀랐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것도 주장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전제주의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에다가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이런 것들 공격이 들어온 하이브리드전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일 뿐이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이게 계엄 선포할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절차적 여건 면에서도 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뭐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것 네. 이게 어떻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되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랑 관계 국무위원의 사인도 없다. 오히려 일부 국무위원들은 사인을 거부했다. 네. 이런 사정이 엿보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의 절차 여건도 준수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국회 통고 절차였다. 그러니까 국회 지체 없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또 국회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이런 행위도 헌법 위반으로 네. 판단했죠. 네, 맞아요. 헌법재판소는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날 당시에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군인 그리고 수도 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을 지시하였고 또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다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를 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그런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한 것도 다 인정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계엄을 바로 국회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7조를 위반한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을 다 침해했다라고 보았고 네. 또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단순히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국회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또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내용을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서 쓴 거다라는 이런 취지로 주장한 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이번 네. 결정에서도 헌재는 이게 모두 윤 대통령이 한 거다라고 인정을 한 셈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전제로 판단을 했어요. 포고령 있었잖아요. 네. 뭐 의사들 처단한다, 뭐 이런 포고령. 그거를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때 뭐 자기가 쓰지 않았다는 듯이 네. 증인신문했다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렇지 않게 보았어요. 현재는 먼저 이제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마련해서 이제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다 승인하고 발령하도록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포고령 내용도 헌법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먼저 그 포고령 내용을 보면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에 계엄 해제권을 부여한 헌법 위반이고 대의 민주주의와 권력 분리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주의, 체포구속 압수수색할 때 영장 발부해야 하는 영장주의도 위배한 내용이다라고 보아서 역시 계엄 포고령의
대해서도 헌법 법령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네. 또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죠. 네. 이거는 보면 이게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피청구인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선관위를 군인을 통해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영장주의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사실상 부정선거의 의혹 확인 때문에 압수수색이 선관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군인을 동원해서 이런 유영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다라고 보았고,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의 경험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지위와 기능을 엄격하게 독립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해서까지 중앙선관위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 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은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을 위협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서 역시 헌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체포명단에 현직 법관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됐죠. 이에 네.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 그러니까 국회 측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한 거다라고 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체포명단 관련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에게 지시한 거를 헌법재판소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 때문에 격려차 전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청구인이 주장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국정원 차장에 지시해서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 그 체포 지시 명단을 도우라고 한 것이 맞다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명단에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 그러니까 그런 판사들이 포함이 돼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이제 헌법재판소는 중요하게 보면서 사법부는 상권 분립상 하나의 기관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헌법이 이제 보장하도록 독립시키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독립을. 근데 결국 개별 법관의 신분 보장, 재판상 독립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했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의 독립적, 제도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제일 중요한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가벼운 위반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11시 22분부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네.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문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사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